설계사무소에서 엔지니어링으로 이직을 할 때 한 선임이 말했다. 여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거기는 인허가 같은 것을 주로 하게 될 거야. 그땐 몰랐다. 조경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인허가를 많이 겪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 인허가가 내 일의 대부분이 될 줄은. 이렇게 많은 인허가를 진행하며 조경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걸까? 학교에서 조경 공부를 빠삭하게 하고 왔다고 나름 자부하던 나는 이 인허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사회에 나와서 기억, 니은, 디귿, 걸음마부터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여러 회사와 많은 선임들 중에 이상하게도 인허가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 다양한 인허가를 진행하며 느꼈던 점은 인허가라는 일이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매번 다르게 해결이 되더란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조경업계에서 본인이 난 인허가를 정말 잘해, 난 인허가를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다. 아니 거의 없다시피 했다. 도시계획 분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들은 조경 분야의 인허가에 대한 무지함에 매우 답답해하며 우리에게 인허가를 많이 알려주려 했었다.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알려줬었는데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지금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조경 일이라는 것이 계획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 외에 인허가를 주로 진행한다. 그렇게 조경부서에 있어 인허가는 실질적으로 전체 업무의 약 30%밖에 안 되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게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우리의 머리에 남지 않았다. 매번 인허가 위주의 업무를 하는 도시계획 부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알려준 걸 다 습득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 실무에서는 너무나 변수가 많아 단순히 외우거나 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조경 용역들은 단순한 구역 지정이나 경계 설정과 같은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것들을 담는다던가 하는 내용들이기에 더욱더 단순하지 않았다. 결국 부딪혀보면서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난 후임들에게 인허가를 알려줄 때 체계적으로 모든 인허가 종류와 과정을 전부 알려주기보다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거시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나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인허가의 첫 단추를 꿰매주었다. 푼시의 조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푼시 OJT의 두 번째 시간 인허가 파헤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인허가, 조경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근심거리이고 피하고 싶은 단어죠. 많은 조경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설계하기도 바쁜데 현황 찾고 컨셉 만들고 그림 그리고 사례 이미지도 찾고 할 것이 태산인데 이놈의 인허가는 대체 왜 하는 거야?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인허가를 진행하다가 잘 안 풀리면 내가 꼴랑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써야 돼? 골치를 썩어야 돼? 하고 낙심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업무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 인허가 과정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인허가는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죠. 수도권 변두리에 한 도시에 빈 땅이 있습니다. 조경 설계가인 푼시는 설계를 맡아 나름 현황 분석을 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답답한 건물들 사이에 있는 큰 공간, 그리고 그 답답한 건물들에는 주거와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도 가득하고요. 푼시는 이 주변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컨셉의 공원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여 시공까지 했습니다. 초록이 가득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득한 이 공원은 그린파크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원이 완성됐어요. 어떤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좋은 의도와 좋은 계획, 그리고 올바른 대안으로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볼 아무런 인허가 없이 진행한 겁니다. 문제가 있나요? 예쁘고 활용성이 좋은 공원을 만들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었고 이 공원 조성하면서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린파크 조성해놨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1년 뒤에 이 도시 전체의 교통체증이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인접한 도시들에서 물난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땅은 매우 중요한 유적지가 묻혀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을 하고 보니까 이게 겉만 이쁘지 경사가 너무 심해갖고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성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가운데 땅이 사유지여서 그 주인이 이제 자기는 못 판다고 소유권 행사해서 공원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대본을 작성하면서 잠깐 생각하면서 적은 것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설계를 했고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설계를 한 제가 책임일까요?
아무런 인허가 과정 없이 설계가인 내 맘대로 설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이상합니다. 분명 아까 그린파크가 조성되었다는 첫 번째 내용만 들었을 땐 분명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것 같았는데 또 발생한 문제들을 들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면서 답답하죠. 자, 이렇게 설계가는 분명 확실한 설계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멋진 공원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며 실패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계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본인 회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은 대학교 학부생 때 설계 작품을 만들 때나 가지는 마인드예요. 실제 실무에서 적용을 하려면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합니다. 이번 OJT 시리즈에서 제가 매번 말하는 해야 할 것들을 할 줄 안 다음 응용을 해야 합니다. 기본이 먼저다. 기본부터 챙겨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거나 시행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공공사업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예요. 공공의 조경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의 사업일수록 당연히 거치는 작업들이 많아야 되고 검토할 것들은 꼼꼼히 검토하여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하고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공공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누가 몰라? 당연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면 좋지. 내 설계인데 당연히 잘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용역사 입장에서 스스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잘하거나 관 입장에서도 용역사 스스로 알아서 딱딱 해주면 좋겠지만 조사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또 조사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또 심의받고 또 다시 하고 이러한 과정을 어느 지자체, 회사가 그냥 할까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과연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전부 시간과 돈인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이상과 다릅니다. 이득이 없으면 열의 아홉은 안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말했듯이 꼭 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기에 법이라는 규범으로 정해서 꼭 수행하라고 강제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허가고 바로 인허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인허가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전 법규 시리즈 3편에서 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의 근거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위치나 기능에 따라서 어떠한 관련법들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그 토지에 걸리게 되는 행위 제한을 파악한다면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겁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말을 요약해보자면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땅에 대한 행위 제한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소개할 인허가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기초로 이해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공원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죠. 따라서 도시공원 사업으로서의 행정 절차가 있겠죠. 행정 절차는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무조건 아니지만 대략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겁니다. 도시공원으로서 행정계획 단계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단계로는 실시계획 인가와 개발행위 허가와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즉 계획과 설계를 할 때는 다양한 검토를 해야겠죠. 환경, 교통, 재해, 문화재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개별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법에 맞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영향평가라는 명칭으로 수행되고 있어요. 또한 경관, 공공디자인, 성평등, 에너지와 같은 사항들도 최근에 추가되어서 진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으로 명시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추가될지 몰라요. 시대에 필요한 사항들이 계속 추가될 여지가 높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시대적 이슈들도 캐치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다음 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보죠. 행위 제한은 도시공원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즉 땅이 가진 특징을 봐야겠죠. 행위 제한에는 크게 협의와 허가가 있습니다. 협의에는 점용과 사용 허가 같은 것들이 있고 허가에는 전용과 용도적 변경 같은 사항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협의를 통해 빌려 쓰거나 내가 원하는 땅으로 변경을 위해 허가를 받는 사항들이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자면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지목, 소유자 크게 이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겠어요. 용도지역으로는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니면 보전산지인지 이러한 땅을 다루는 각각의 법에서 다루고 설정해 놓은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 또는 허가를 진행하면 되겠고, 지목은 농지산지, 초지, 도로, 하천과 같은 지목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마찬가지로 협의 또는 허가, 점용 또는 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여 토지보호상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보통 이런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정 계획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취합 및 간소화시키는 협의 의제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정 계획의 관련법에서 협의를 통해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여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실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화면의 내용만 이해가 되신다면 조경 인허가의 큰 맥락은 다 아신다고 봐도 됩니다. 다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하는 인허가는 크게 행정 절차와 행위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행정 절차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른 법정 행정 절차를 수행하면 되겠고,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은 협의 또는 허가를 통해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관광공사에서 나온 2019년 관광개발 업무 매뉴얼에 나온 관광지 개발 절차예요. 공원과는 좀 다르지만 여기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인허가 사항이 나옵니다. 이 중에 상단부에 있는 관광지 개발 절차, 환경평가 업무, 재해평가 업무, 교통평가 업무, 에너지 사용, 도시관리계획, 문화재 협의 업무, 이런 것들이 행정 절차가 되겠고, 아래에 산지, 농지, 개별 인허가, 토지 보상 등이 행위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사전 계획 단계와 지정 단계는 행정 계획 단계, 조성 계획과 시행 및 운영은 개발 사업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까 공원의 조성계획은 행정계획 단계라고 소개했는데, 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 인가가 있어서 조성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겠고, 관광지는 조성계획 단계에서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사항을 다 진행하기에 개발사업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계획과 설계, 무엇이 먼저인가요? 계획을 한 뒤에 설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인허가건 행정계획 단계를 통해 계획을 하며 그에 맞는 인허가 사항들이 있는 것이고,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그에 맞는 인허가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각각 인허가의 검토 내용도 다르겠죠.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주로 거시적인 내용들을 보고,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도 이제 협의 요청 등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사업 때는 실제 설계안을 보고 디테일한 검토가 이제 인허가의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심의와 같은 것들도 주로 이때 진행되고, 땅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협의나 허가도 실질적으로는 이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의미로 보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용역이 계획 단계인지 설계 단계인지 파악을 한다면 어떤 인허가를 해야 되는지 검토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아까 그 화면을 더 들여다보죠. 행정 절차에 개별법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주 처리를 하죠. 하지만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는 전문 분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스로 처리해야 해요. 물론 환경교통 재해 같은 사항을 우리가 해도 되고, 또 농지 전용과 같은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들도 외주를 줄 수 있겠지만, 더 빠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경교통 재해와 같은 관련 행정 절차는 우리가 진행하는 메인 사업과 연계되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행정계획 단계에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환경 영향평가,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 영향평가, 에너지계획 협의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을 알아두면 더 좋겠죠. 환경 분야는 환경영향평가법, 재해 분야는 자연재해대책법,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것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참여했던 장기밀집행 도시공원의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용역을 시작할 때 이 용역은 어떠한 개별법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검토해야 큰 문제 없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라면 본 영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검토하여 진행을 했겠지만, 제 경험상 이 부분이 완벽히 제대로 검토되고 발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큰 용역일수록 용역사가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우리가 모든 개별법을 완벽하게 100% 캐치하기는 어려워서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용역 시작할 때 검토해줘야 큰 문제 없이 용역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는 대부분 외주 처리되어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개별법의 행정 절차나 사업 내용도 알고 있어야 그들을 컨트롤하고 일정을 잡는 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 우리 사업 본 영역에 대한 행정 절차의 개략적인 설명과 예시는 저번 국토계획 스토리 2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대표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행정 절차는 크게 사전통지, 의견청취, 기록열람 및 이유부기, 크게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될 도시군 관리계획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근거법에 이 행정 절차가 조항으로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법을 잘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플로우 차트를, 각각의 법에 따른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경험해보고 이해한다면 다른 행정 절차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오늘 전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유형의 행정 절차라고 하더라도 근거법을 꼼꼼히 보고 발주처와 협의해가면서 샘플들 찾아가고 하면 문제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땅에 대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위 제한에는 크게 용도 지역 그리고 지목과 소유자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용도 지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이라고 말하면 보통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을 말해요. 하지만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은 앞에서 설명한 행정 절차로 푸는 위기예요. 용도 지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요.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도 저번 법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고,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주로 도시계획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린 행위제한으로서의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다른 법들이에요. 우리가 주로 보는 땅을 다루는 행정법에는 각각의 법에 맞는 용도지역 또는 지구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땅의 미래를 위한 관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토계획법을 필두로 하여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등 많은 법들에서 관리장치를 운영하고 있죠. 예를 들면 농지를 다루는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산지를 다루는 산지법에서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놔요. 자, 이 삽도를 보시면 산지와 농지의 용도지구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산지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크게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나뉘고, 준보존산지가 보존산지보다 개발 가능성이 더 높고,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인 토지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구분할 수 있고,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이 더 개발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산지와 농지 두 개 모두 비임야, 비농경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지법에 따르면 임야와 비임야로 크게 구분되는 거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경지와 비농경지로 구분된다는 사항도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에서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듯이 농지와 산지 그리고 다른 법들도 이렇게 큰 영역에서 국토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인허가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농지와 산지 각각의 행정 절차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행정 절차가 존재하며, 보통 본 사업의 행정 절차를 입안하거나 할 때 같이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우리가 꾸릴 수가 있는데, 산지 전용 시 산지 조사 부분만 외주를 준비하면 되니까 알아두셨다가 일정 면적 이상이면 산지 조사를 외주 처리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 중 가장 자주 접하는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법률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항만법, 항구법, 하천법, 도로법, 관광진흥법 등등 각각의 법률에 따라 수많은 용도지역 지구가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이를 전부 캐치해서 대응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본 사업에서 본 영역에서 노출되는 주요 관련법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래야 일이 쉬워지겠죠. 자, 다음은 지목입니다. 용도지역이 미래의 토지이용이라면 지목을 통해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토지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과 같이 토지마다 토지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몇백 장씩 발급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토지대장에는 지번이라는 각 토지 고유의 번호들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의 그 토지용 현황을 기준으로 28개 종류로 구분하고, 이를 전답대 이런 것들로 해서 지목으로 구분 표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길 바랄게요.
자, 이러한 지목들은 각각의 지목에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개발 행위를 관장하는 행정부서가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다르며 당연히 허용 행위도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목에 따라서 관련 법률과 관리 부서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이 지목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검토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선 일단 대상지의 편입 토지 조서를 꾸려가지고 어떤 지목이 몇 필지이고 몇 제곱미터가 편입되는지 검토할 줄 알아야 협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음 기회에 GIS 시리즈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는 지목이라면 점용을 통해 빌려서 쓰거나 전용을 통해 원하는 지목으로 바꿔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하천에 대한 점용에 관한 인허가 서류를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상지의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대상지의 지번을 찍어서 어떠한 행위 제한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먼저 토지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대상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항목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이 항목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간단하게 법정계획의 행정 절차와 대상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좀 더 자세하게 행위 제한에 대해 알 수 있어요. 해당 행위 제한의 법령이 어떤 법령이 있고 어떠한 행위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물론 국토계획법에 대한 사항만 검토해 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나오니까 한 번씩 검토해 보길 바라고, 오늘은 하천 점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하천에 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점용소를 어떻게 꾸리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천법에 들어가면 왼쪽의 조항을 쭉 살펴보면 제5장 하천의 점용 등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해보면 해당 조항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여전히 법은 어렵지만 침착하게 읽어봅시다. 좀 전에 검색한 대상지가 하천구역이었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령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켜집니다.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령을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연결되면서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29호 서식이고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다 클릭해서 다운해 줍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먼저 별지 29호 서식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로 하천점용 신청서가 실행이 될 거예요. 보통 어느 법이든지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는 대부분 이런 양식을 띠고 있어요. 당연히 신청서의 내용을 쭉 채워주면 되겠죠. 하지만 처음이라면 채우는데 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샘플을 구해서 참고하면 좋고, 협의 부서에게 샘플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식과 세부 첨부 내용들이 지자체마다 양식이 다르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신청서에 공란을 채워놓고 보통의 신청서는 아랫부분이나 다음 페이지에 첨부 서류가 적혀 있습니다. 하천 점용은 별도 파일로 첨부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점용 목적에 따른 첨부 서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어떤 점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서 여기 나온 첨부 서류를 그대로 꾸려서 신청서 뒤에 꾸리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에 명시된 첨부 서류 그대로 다 꾸리면 되고, 목차도 이대로 하면 됩니다. 쉽죠? 거의 모든 행위 제한 인허가 서류는 이런 식으로 꾸리면 됩니다. 보통 대상지의 위치 등과 같은 특성과 사업 내용을 위한 계획 설명서, 그리고 설계 서류, 그리고 해당 행위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목 등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리면 되고, 법정 계획을 위한 서류, 이를테면 공원 조성 계획 서류와 같은 것을 꾸려놓은 상태라면 의제 처리가 되는 이러한 행위 제한 서류들은 조금만 작업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많이 담게 될 거예요. 공원 조성 계획은 공원과, 하천 점용은 하천과,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다른 과에서 관할을 하기에 따로 꾸리되,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따로 전달해주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대부분 우리 조경부서가 꾸릴 수 있지만, 이제 산지 전용할 때 산지 조사는 외주 처리해야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전부 다 해볼 수는 없어요. 정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관련법의 신청서라도 찾아서 작성하고 이 첨부 서류 있는 거 계략적으로 꾸려가지고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다 부딪히고 깨지면서 익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소유자에 따른 행위 제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유자는 크게 국유지와 공유지, 그리고 사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국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대장에 국이라고 적혀있거나 토지 이음의 소유자 현황에 국유지라고 적혀있는 땅들이에요. 국유지는 무상기속에 관한 서류를 꾸려서 조달청에 제출하는 인허가 과정이 있어요. 많이 어렵진 않고 대상지 현황과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산 작업용으로 파일 정리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사실 국유지에 대한 인허가는 용역사가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해서 주면 관에서 마무리하고 처리하던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공공의 사업이라면 큰 문제가 없이 무상기속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말합니다. 시도가 소유했다면 시도유지, 시군이 소유했다면 군유지로 구분되고 용역이나 사업의 시행자가 땅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다 자기 땅에서 사업을 하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 다른 지자체의 땅이 있다면 이 역시 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따로 뭐 법적 서류는 없고 일단 개요 등을 들고 가서 협의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매수를 할지 아니면 협약 같은 걸로 진행을 할지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은 사유지입니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겠죠. 일반 개인은 물론 종중, 외국인, 그리고 공사 땅도 이러한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공사도 기업이니까요. 이러한 사유지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확보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어쨌든 크게 협의 매수와 수용 및 사용, 그리고 이주 대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협의 매수는 말 그대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수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협의 매수 전에 보통 지자체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협의 매수로 처리되는 것이 서로에게 베스트이고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체결 신청을 실시하면서 수용 및 사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 법규 시리즈에서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허락을 한 상태라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이러한 협의 매수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행정 절차들은 주로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검토 및 진행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계획 인가를 공고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지작물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에 도시공원 장기밀집행 실시계획 인가 수립할 때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00명 됐던 것 같아요. 각자 해당하는 땅을 체크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이런 거를 이제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 해야 되고, 이렇게 조경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한 번씩 겪게 될 거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마을 단위가 해당해서 이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주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주 단지에 대한 설계만 참여해보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렇게 직접 수행해 본 적은 없어요. 이 부분 역시 이러한 것도 있구나 하면 되겠고, 혹시 접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많은 조경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래서 수많은 조경 설계사무소에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조경 관련 인허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허가 파헤치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훑어보기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제가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유형화시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본인의 용역 또는 사업의 법정 계획에 따른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되고, 이때 그 땅의 행위 제한을 검토해야겠죠. 그리고 환경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다양한 분야의 행정 절차가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외주 처리로 이루어지지만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는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니까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무쪼록 인허가가 막막했던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맥락이라도 잡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모르겠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선임들한테 물어보거나, 그것도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냥 감독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랑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더 많이 익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푼시의 OJT 세 번째 기본계획 훑어보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